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 BA.5의 새 하위 변이인 BF.7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만여 건 발견된 BF.7 변이가 국내에서도 15건 정도 검출됐는데 BF.7의 특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지하 1000m 깊이의 우주 입자 연구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우주물질인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연구를 위해 특별히 건립한 이 지하 실험실은 세계 6번째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정보과학의 초석을 다진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양자 얽힘 실험을 통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 보안 통신 등의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상감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군산시는 일대 반경 50m 구역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비인기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 평균 연령이 인기학과 전문의보다 최대 8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과의 기피 현상이 전문의 고령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지배종인 BA.5의 검출률이 소폭 하락하고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넷째 주 오미크론 세부 계통 가운데 BA.5의 검출률이 93.3%로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A.2.75 변이 검출률은 3.1%로 분석돼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감염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검출률 변화가 커서 BA.5는 81.2%로 전주보다 2.5%포인트 줄었고 BA.2.75는 8.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BA.4.6은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0.2%에 그쳤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A.5 변이의 하위 변이인 BF.7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도 BF.7 변이가 지난 8월 최초로 검출된 뒤 현재까지 총 15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BF.7 변이가 유럽, 미국 등에서 10,000건 정도 확인됐고 BF.7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최근 2, 3주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F.7 변이는 BA.5 변이 대비 1개 정도 스파이크 단백질 추가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F.7 변이는 최근 분류된 변이여서 특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면역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가 관찰된 만큼 방대본은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과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감소세가 유지된 뒤 12월에서 3월 사이 재유행이 예상된다며 새 변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급성 간염 사례가 4건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4차 전문가 검토 결과 신고된 9건 가운데 4건을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 임상 경과가 모두 양호해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파악된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늘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연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넓히며 지원 한도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늘리고 보호 종료 아동 전담 지원 인력도 현재 120명에서 내년엔 18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비인기 필수 의료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이들 학과는 전문의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연령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습니다. 또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평균 52세,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50세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 1위인 재활의학과는 전문의 평균 연령이 45세였고 영상의학과와 피부과는 48세 정도였습니다. 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특정 필수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문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후 필수 의료가 붕괴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실력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 천재 과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휘소 박사인데요. 이틀 만에 한 편의 고급 논문을 쓰고 노벨상 수상 이론의 결정적,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던 천재 이휘소를 오늘 과톡에서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들려오는 소식.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며 당대 최고 과학자임을 인정받는 상. 바로 노벨상 수상 소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아마 생존해 있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을 한 명의 과학자, 이휘소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43년 서울. 우와, 너무 재밌다. 어린 시절 이휘소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독서광 소년이었는데, 그가 특히 재미를 느꼈던 것은 바로 과학 서적이었다. 우와, 세포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실제로 보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응? 이게 뭐야? 제1회 웅변대회. 웅변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상금 있음? 그래, 이 상금을 타서 현미경을 사면 되겠다. 그는 바로 대회를 준비했고, 그리하여 이리저리 하고 저리저리한 이 열사가 외칩니다. 결국 웅변대회에서 탄 상금으로 현미경을 구입하고야 말았다. 그는 현미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관찰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이어갔는데, 하지만 몇 년 후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휘소와 가족들은 마산으로 피란을 가야 했다. 그곳에서 갖은 노력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한 그는 무려 17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막상 학업을 시작하자 그는 물리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던 중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장교 부인회가 유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있었고, 이에 당당히 합격하며 유학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이,
My name is Benjamin Whistlery. 벤리라고 불러줘. 반가워, 벤리. 근데 너 수강 신청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게 현대 대수학이라는 강의인데 항상 2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모두 탈주하는 강의로 유명하거든. 나 같은 수학 천재라면 모를까. 넌 좀 어렵지 않겠니? 아니, 나도 나름 수학 천재 출신이라서.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보자. 그래. 너 린스 좀 하고 살아라. 하지만 수업은 수학에 능했던 이위소에게도 쉽지 않았는데 20명이었던 수강생들은 점점 사라져갔고 나 도저히 이 수업 못 듣겠어. 야, 나 간다. 간다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이휘소 박사 혼자였다. 그는 해당 과목에서 유일한 A를 받으며 유학 1년 만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1960년 만 25세의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프리스턴 고등연구소의 연구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프리스턴 고등연구소는 아인슈타인, 괴델, 오펜하이머, 폰 노이만 등 거장들이 거친 연구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헤이, 벤자민. 응, 왔어? 또 집에 안 들어갔어? 좀 연구할 게 좀 있어서. 아니, 집에 좀 들어가. 아이. 너가 집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네 별명이 그거잖아. 내 별명이 뭔데? 아니 뭐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너 집에 좀 잘 안 들어가니까 속옷도 안 갈아입을 것 같다고 팬티 썩은 사람이라고. 뭐? 팬티 썩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나 참. 아니 그러니까 집에 좀 들어가. 알았어. 하지만 그는 언제나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연구실로 들어가 몰입했고 이틀 만에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은 내놓을 때마다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휘소 박사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은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게이지 이론은 소립자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인데 이를 주장한 사람은 표준 모형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훗날 힉스 입자의 발견을 예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미국의 핵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였다. 와인버그는 이론의 논리적 완성을 위해 고심했으나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설명을 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그 계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때 나선 이휘소 박사. 결국 그는 고생 끝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헤맸던 어려운 계산식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게이지 이론은 물리학계에서 힘을 얻게 됐고 이를 주장했던 와인버그, 압두수 설람 등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압두수 설람은 수상 소감에서 이휘소는 현대 물리학을 10년 앞당긴 천재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휘소 박사의 또 한 가지 업적. 바로 참 쿼크의 존재 가능성을 예견한 것이었다. 모든 물질과 소립자는 워 쿼크, 다음 쿼크, 전자로 구성이 돼 있다는 쿼크 가설이 있죠.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참 쿼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참 쿼크가 있다고 예측했는데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참 쿼크의 질량, 참 쿼크를 찾는 방법까지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 후 그가 예견한 대로 해당 입자가 실제로 발견되며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논문을 인용했는데 그의 논문을 통해 연구를 확장한 버튼 리터, 사무엘 팅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이위소 박사는 노벨상 메이커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렇게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시기 거짓말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1977년 어느 날 새로운 연구를 위해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이위소 박사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과 충돌하게 됐고 결국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너무도 허망하고 갑작스런 죽음이었기에 그의 사망 후 여러 소문이 돌게 되는데 그가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다는 거짓 소문부터 이로 인해 미 CIA에게 암살됐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와 무관한 이론 물리학자였으며 승전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짧은 생이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귀감이 된 이위소 박사의 연구. 그로 인해 인류는 우주의 근원에 한 발자국 나아갔으며 과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주 핫 이슈. 어느덧 10월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과학자가 노벨상을 차지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노벨상 수상 전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 바로 이그노벨상 시상식입니다. 이그노벨상은 기발하면서도 잉여스러운 연구에 주는 상으로 일명 괴짜 노벨상으로 불리는데요. 올해도 기발한 연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올해의 물리학상. 미국 웨스트체스터대 연구진이 오리 새끼가 줄을 지어 헤엄치는 이유를 연구했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일렬 헤엄이 에너지 보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치바공대 연구진은 문고리를 돌릴 때 가장 효율적인 손가락 개수를 연구해 공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기가 다른 손잡이를 돌리게 해 사용하는 손가락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손잡이의 지름이 1cm보다 크면 손가락 3개, 2.5cm를 넘으면 4-5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문학상은 미국 MIT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법률 문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법률의 복잡한 개념보다 문장을 나누어 쓰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법률 문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하, 듣다 보니 도대체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건지 궁금해지지만 이그노벨상의 목표는 일단 웃기고 생각하게 해주기라네요. 어쩌면 어떤 연구든 자세히 파고들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한 시상식이 아닐까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두 손을 모았잖아요. 효능이 좋은 항암제가 개발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항암제의 내성을 띠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기존 폐암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이비온의 신영기 대표이사, 또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성규 기자, 먼저 그 폐암과 폐암 치료제의 내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이 암 사망률 1위가 이제 폐암을 차지할 정도로 폐암 환자가 많은 이런 질환에 속하죠. 네. 이 폐암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세포 크기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암 조직을 관찰했을 때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소세포암, 네.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소세포암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비소세포암, 작은 세포가 아닌 폐암이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폐암 환자의 한 80%가 이 비소세포암 환자라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이 폐암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이제 타그리소라고 있어요. 타그리소요. 타그리소. 타그리소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 내성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메시라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네. 이게 내성이 일어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업계에서는 이 타그리소의 그 내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장 대표적인 폐암 치료제가 타그리소인데 내성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 AB온이 타그리소 내성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기자가 간략히 설명했듯이 네.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내성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유전자의 변이를 공격하는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게 저희 신약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임상시험은 저희 신약 후보 물질을 단독으로 처방해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과 타그리소와 함께 처방하는 임상시험 등 두 개의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하신 그 임상 시험 중에서 이 이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을 단독으로 처방하는 이 단독요법의 임상 1상을 미국에서 마쳤잖아요. 예, 예. 그 결과를 이제 지난 6월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야스코 2020에서 발표도 하셨는데 이 임상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발표한 그 6월 에스코 2022에서 폐암 신약 후보 물질 ABN401의 미국 임상 1상의 주요 결과는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규모로 진행하는 임상 1상은 주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요. 저희 폐암 신약 후보 물질 ABN401은 다른 CMET 저해저와 달리 3등급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정도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그 미국에서 임상 1상에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임상 2상 약물 용량을 현재 확인했고 예. 그 임상 2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이제 특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 폐암 치료제와 비교하면 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그 향상된 수준입니까? 기존의 CMET 표적 항암제의 경우 임상 1상을 종료할 때 15% 이상의 환자가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네. 반면 저희의 경우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우수한 약물 안전성은 단일 약물보다 두 약을 동시에 쓰는 병용 투여에서 더 강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됐듯 CMET 돌연변이는 EGFR 돌연변이의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타그리소 병용 투여에 시장은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타그리소도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약이 병용 시장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어떤 항암 치료제 개발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 병용 투여잖아요. 단독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거랑 같이 투여하는 이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타그리소와 병용 투여하는 그런 전략을 그 지난달 유럽 임상 종양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예. 이 계획은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ABN401과 함께 그 투여하는 임상시험의 병용 약물은 타그리소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타그리소 외에도 이 타그리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우리가 흔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약물하고 다 병용 투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타그리소에 특히 관심이 있는 이유는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 분야에서 2021년 기준 연 매출 7조 원대를 기록하는 폐암 치료제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네. 보통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연 매출이 1조 원 넘으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타그리소 내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CMET 저해제의 수요는 타그리소 매출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EGFR과
CMET의 저해제의 병용요법은 아직 허가받은 약물이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병용요법 전략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ABO는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때 개발 중인 약의 효과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를 임상 참여자로 선별하는 돈반 진단을 적용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 현장 인터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건 지금 개발 중인 약의 효과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쓰는 장비라는 설명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찾아내는 건지. 네, 지금 현재 ABN-401 약물이 타겟하고 있는 폐암 환자의 혈액을 이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저희 약물이 들을 수 있는 그 환자들의 특정한 서큘레이트 튜머셀이라고 하는 CTC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게 검출이 된 환자를 저희가 ABN-401 약물을 처방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쓰이는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치가 어떤 그 암 환자를 선별하는 장치잖아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그 암 환자의 그 암세포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세포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전에 그 세포들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바인딩할 수 있는 항체를 결합한 그 비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성을 띠는 비드인데 그 비드를 이용하면 원하는 세포만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서 그 세포만을 저희가 따로 이 기계를 통해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상 시험을 할 때 임상 시험에 그 투여하는 약, 이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해서 이제 참여자를 선별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트레디셔널 임상 시험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병용 투여에 적용될 주요 기술은 CMET 혈중 암세포입니다. CMET이 양성된 CMET 양성 혈중 암세포라는 건 그 혈중 암세포 내에 그 CMET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인지해서 분리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CMET이 원인인 원인이 저항성인 그 혈중 암세포를 그 혈중에서 카운팅해서 그 CMET이 저항성 원인이라는 것을 미리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네. 판별된 환자의 이제 ABN-401을 3세대 EGFR 치료제와 같이 투여하고 기존 방법보다 앞선 시점에 그 투여할 수 있어서 환자의 예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CMET이 원인인 이 재증식하는 그 암세포의 예후가 불량해서 이를 선제 타격해서 CMET 암세포도 죽이고 타그리소의 약효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약이 병용을 수행하지만 임상적 결과를 넘어 실질적으로 환자가 먹을 수 있게 되거나 환자에게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낸 약은 많지 않습니다. 그 동반 진단을 적용한 저희의 임상 디자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성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MET 변이를 그 겨냥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다른 암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2020년 진행됐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 정도가 EGFR 돌연변이입니다. 네. 특히 동양인 경우에는 50%까지 EGFR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EGFR 돌연변이 환자 가운데 치료제 내성이 발생한 경우 내성 돌연변이 중 30에서 50%가 CMET 돌연변이라는 보고가 ESMO 2022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네. 다른 암종이라 하더라도 CMET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저희 신약 후보 물질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그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암종도 환자들이 그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바이오도 IT처럼 능력이 출중한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그 치료제와 치료 기술이
혁신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마치 그 전체 공학 파트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것처럼 이 치료제 개발 산업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임상과학으로 연결하는 중개 연구라든지 특허 전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데이터 무결성이나 생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폐암 정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웨이클리 에이비온 신영기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정보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네, 이들의 연구는 양자 기술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10여 년 전부터 수상자로 예측됐던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미국의 존 F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등 3사람입니다. 이른바 양자 정보과학의 초석을 놓은 과학자들입니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 상태에 관한 획기적 실험에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 보안 통신 등의 연구 분야가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수상자 중 존 클라우저는 벨 부등식 위배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Well,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ll work that I did more than 50 years ago. Work that starte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Wrote a paper in 1969 proposing to do an original experiment testing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공동 수상자 중 프랑스의 아스페는 클라우저의 최초 실험 후에도 1980년대 이를 보완하는 실험을 고안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양자 정보과학 연구는 보안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과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 얽힘을 활용한 정보 전송을 양자 원격 전송이라고 하지만 이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순간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수상자들의 설명입니다. Ich kann Ihnen ganz stolz sagen, das ist für nichts gut. Das mache ich nur aus Neugierde, weil ich von der Quantenphysik von Anfang an, wo ich zum ersten Mal davon gehört habe, vollkommen begeistert war. 노벨 상금은 1,000만 크로나, 약 13억 원이며 수상자 3명은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물리학상에 이어 5일에는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지하 1000m 깊이에 우주 입자 연구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지하실험연구단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한덕철광 부지에 우주 입자를 관측해 우주의 구조와 기원을 밝히기 위한 지하 연구시설 예미랩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미랩에서는 우주 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중성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입자는 지상에서는 다른 입자들의 방해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아 다른 입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지하에서 관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는 앞으로 중성입자 검출 장비 등 관측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와 내년부터 연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미랩은 전체 면적이 약 3,000제곱미터로 전 세계 지하실험실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상감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견 장소의 2%만 발굴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문이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 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 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 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 해양 조운선들의 그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비슷한 시동 꺼짐은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반복됐다는 게 강수웅 씨의 얘기입니다. 강 씨는 공식 수리점을 여러 번 방문해 엔진룸 내부 부품부터 연료 펌프 배터리까지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 꺼짐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말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제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 차량을 넣어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종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제보는 수년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모델의 신형 순찰차에서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혀왔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톱앤고 기능과 관련된 부품들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그널이 돼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차종에 두세 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동 꺼짐 문제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황 부진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한때 10,000원을 넘어갔던 배추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름 잦은 강우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강원도 고랭지 배추 수확이 마무리되고 그보다 낮은 지대의 준고랭지 배추가 수확이 시작되면서 배추 공급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가을 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29만 톤으로 예상되며 김장철인 다음 달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배추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이달 말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소비 심리가 잔뜩 움츠러들면서 문구, 완구 상점들이 몰려있는 전문 시장가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 온라인 판매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힘들어 폐업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구 완구 종합시장. 오가는 손님들이 없어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마저도 구경하는 손님이 태반. 실제 구매 고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곳 판매점 앞에 있는 장난감들은 지난 8월에 들어왔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색연필이나 필통 같은 학용품도 지난 1학기 이후 내놨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이 생필품 외 품목의 지출을 줄이면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땐 그나마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일시 살아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학원이든 그런 교회 단체들이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시장을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편했는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더 큰 걱정은 가파른 물가 인상, 원자재값 등 상승으로 물건값이 계속 오릅니다. 점점 몸집을 불리는 온라인 시장도 걱정입니다. 특히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수입 장난감 판매점들은 종일 폐업 고민입니다. 거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물건은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 연말하고 올 초까지 해서 한 20% 정도 가격 인상이 됐는데 그 정도 또 인상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유행에 따른 품목 다변화와 합리적 가격으로 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바라지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아이템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 만들고 싶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심리가 언제 되살아날지 알 수 없는 노릇.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일상 회복되었다고 하나 회복되지 않은 일상입니다. 저희 시장은. 하루하루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한숨뿐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기본료 인상에 할증까지 붙으면 이용료가 10,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객들은 요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 내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그 정도로는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르려면 10,000원에 가까운 기본 요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은 4,600원인데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000원까지 오르면 요금은 9,600원으로 뜁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연말에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보다 1,000원 더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택시가 잡히기만 한다면 비싼 호출 요금을 감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면 그렇게 배차만 잘 된다면 사용할 것 같아요. 당장 택시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요금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예 다시 택시를 못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요즘 또 경제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 정부는 승객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웃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는 지금처럼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출 요금을 8,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택시기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이 배달이나 택배업체로 빠져나간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러스 5,000원 정도는 돼야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를 호출을 받는다 치면은 한 65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근로 형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귀가를 발목 잡았던 택시 대란이 호출료 인상 등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오전 이완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석유류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긴축 기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5에서 6%가량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를 상대로 대규모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오펙 플러스를 상대로 현재 주요 경제 변수가 원유 감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보다 작은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의 감산도 논의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런 감산안이 강행되면 유가 상승세를 자극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무에서 나온 찌꺼기로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전자로 태양광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류정기, 장지욱, 장성현 교수팀은 목질개 바이오매스 중 리그닌만 분해해 바닐린이라는 화합물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추출된 전자를 태양광 수소 생산에 쓰는 고효율 수전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전해 기술은 폭발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산소 발생을 막아 폭발 위험이 적고 가시광선 전체를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 광전극을 적용해 2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피폭되는 우주 방사선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입출국 공항과 도시, 여행 날짜를 입력하면 우주 방사선 피폭량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알려주는 크림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이트에서는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로에 한해서만 피폭량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단계별로 확장해 다른 항공사의 운항 항로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천문연과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가 함께 개발한 크림은 1년 내내 거의 변화 없는 은하 우주 방사선과 함께 태양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증가하는 태양 우주 방사선까지 모두 고려해 피폭량을 계산하는 예측 모델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한정우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 교수는 촉매 활성을 4배까지 증가시키는 고성능 나노 촉매 합성법을 개발해 에너지 소재 설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중소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인 최신 기술 102개가 공개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특징과 시장성, 활용 분야 등을 정리해 중소, 중견기업에 공개하는 2022 애트리 기술예고제에 따라 102개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개발 완료 예정인 엑소브레인 일반 문서 기반 심층 질의응답 기술 등 102개 최신 기술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제공하며 각 자료에는 해당 기술의 개념과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사업화 조건, 기대 효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 정보는 애트리 기술사업화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네, 급격한 기온 변화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한 겉옷 꼭 챙겨주시고 따뜻한 물도 자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